이제 아, 아, 어.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 이거 너무 거슬려. 너무 거슬려. 자, 오늘의 주제는 공유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온결합하고 금속결합 위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지난 수업 때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을 정리를 하긴 했지만 혹시 완자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일부러 조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화학 원에서 화학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 결합과 관련된 설명들도 훨씬 간소화가 되긴 했거든요. 필요 없는 걸 많이 날려버리긴 했어. 뭐 사실 필요 없는 걸 날렸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교육과정상 화학이 아니라 다른 위치로 옮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없애긴 했는데 근데 보통 아무리 그래도 그 완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기분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기분해 자체는 그냥 거의 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온 결합 물질이나 공유 결합 물질 이런 것들이 전기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거 위주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를 내려고 해도 플러스 극에서 뭐가 얼만큼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얼만큼 발생하고 이 정도 선에서의 질문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만큼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남겨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딱 최소한의 것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금속결합하고 이온결합은 지난주 그 우리 수업할 때 한 만큼이면 됐는데요. 공유결합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요 파트의 2단원의 제일 핵심 주인공이 공유결합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건데 일단 공유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는 쉽잖아.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는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나도 얻고 싶고 너도 얻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여기까지는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또 같이 얘기해봤던 게 뭐 깊게는 얘기 안 했어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옥텟 규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원자에는 원자 주변에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전자 껍질은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지만 그 다음 껍질부터 최대 8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게 옥텟 규칙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공유결합에서 그 이야기할 때 옥텟 규칙이 꼭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공유결합은 내가 전자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가 가진 전자의 개수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6개를 갖고 있으면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전자도 최대 6개인 거고 내가 2개만 갖고 있으면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최대 2개인 거죠. 근데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얼만큼 공유 받을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게 옥텟 규칙이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진 전자가 내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가지고 있는 전자가 6개라면 그럼 나는 옥텟 규칙 8개까지 2개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유 받으면 되는 전자 수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전자를 딱 2개만 얻으려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갖는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산소라던가 황이라던가 얘네들이거든. 이게 16종 원소들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우리가 흔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뭐라고 불러? 최외각 전자. 그쵸? 최외각 전자라고 부르는데 표현을 좀 바꿀 거예요. 최외각 전자. 당연히 지금도 씁니다. 근데 화학이 더 선호하는 표현은 최외각 전자라는 표현보다는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 전자 쪽으로 볼 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똑같이 받아들여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최외각 전자 수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되고요. 원자가 전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 원자가 화학 반응을 할 때 사용할 전자, 이게 원자가 전자예요. 근데 결국은 이 원자들은 안에 껍질부터 껍질은 뭐죠? 껍질부터
예,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두 개가 차 있다면 얘는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껍질에 8개가 전자가 찼다면 이것도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어. 그럼 얘는 이제 그 다음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뭐 1개가 있으면 이 1개만, 혹은 7개가 있으면 7개만 이 반응에 참여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가지고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가 기본 개념은 다른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말이 되는 거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단 딱 달라지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18쪽을 얘기할 때만 달라집니다. 왜냐면 18쪽 원소는 최각 전자 수는 8개거든요. 근데 원자가 전자 수는 0개예요. 여러분 18쪽 혹시 명칭 뭔지 배웠었나? 그쵸, 비활성 기체. 18쪽은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왜 비활성이냐면 반응을 안 하거든. 반응을 절대로 안 해서 우리가 그걸 활성화되지 않았다. 비활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반응에 사용한 전자, 반응에 사용할 전자라고 했죠. 근데 18쪽은 반응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를 0으로 봐야 되는 거지. 최각 전자는 8개, 원자가 전자는 0. 이게 이제 18쪽의 특징이 되는 건데 그 화학이 좀 더 선호하는 표현이 이쪽보다는 이쪽입니다. 우리가 18쪽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8개가 다 차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0개 없다라고 보는 게 더 기본적인 시선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실제 달력에는 일요일이 항상 첫 주 시작이잖아요. 18쪽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8쪽이 우리 주기율표 상에는 가장 끝에 있어서 그 주기를 마무리하는 애처럼 되지만 화학적으로는 아예 그 0개,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을, 그러니까 헬륨 아니고 네온, 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온이 첫 번째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수가 꽉 찬 상태라고 보는 것보단 화학이 보통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없는 상태로 보길 좀 더 선호한다는 거지. 똑같아요. 그냥 과학자들의 시선 차이인 거지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완전히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 원자과 전자 연계 이 표현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 원자과 전자가 최각 전자랑 차이는 없다. 완전히 똑같이 쓰면 된다. 다만 18쪽만 원자과 전자 연계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결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가진 전자가 4개면 그럼 나는 원자과 전자 수가 4개면 4개 공유해 줄 수도 있고 내가 공유 받아와야 되는 개 수도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총 8개를 맞추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유 결합을 몇 번 할 수 있는가가 되게 단순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단 17족 플루오린하고 염소는 총 몇 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까? 그치? 공유해줄 수 있는 건 7개긴 해. 근데 공유해줄 수 있는 게 7개라고 해서 7번 공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얘네들은 공유를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 왜냐면 이미 원자과 전자 수가 7개인 애들이라서. 그러면 나는 전자를 하나만 받아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한 번만 하게 되고 얘네들은 16쪽 산소와 황은 2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쪽으로 와서 질소와 이는 그쵸 3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탄소와 실리콘, 그러니까 탄소와 규소죠. 네, 탄소와 규소는 네, 4번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붕소랑 알루미늄.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번이죠. 왜냐면 5개를 얻어오면 좋긴 해. 근데 문제는 5번 공유 결합하려면 나도 5개 필요하잖아. 근데 본인이 가진 게 몇 개밖에 없는 애들이야? 3개밖에 없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5개를 받아와야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해도 문제는 5개를 받아오려면 5번 공유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나도 5개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14를 넘어서면 요 14보다 앞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14 전은 어차피 가진 전자 개수가 모자라서 그만큼 공유를 못 합니다. 그러면 3번 공유. 그쵸? 라고 해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얘는 3번 공유가 맞는데 얘는 공유가 아닙니다. 그쵸? 얘는 금속이라서. 그치?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을 하는 거지 금이라고 했어야 되나? 이금. 얘가 공유 결합 3번. 딱 요렇게 좀 나눠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한 칸 더 앞으로 가서 얘는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이거든요. 자, 얘들은 공유 결합 몇 번? 맞아요? 마그네슘은 일단 아니에요. 왜? 얘 뭐니까? 금속이니까. 그리고 베릴륨은 금속이 아니야? 금속이에요. 자, 우리 그치. 우리 주결 보고 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자, 요렇게 계단하고 요렇게 계단으로 나눠서 요 계단 아래쪽 여기가 금속이고 요 위쪽이 비금속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베릴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만 하니까 2번 공유 결합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잖아. 마그네슘은. 근데 베릴륨은 아닙니다. 요거는 뒤에 좀 더 기회가 되면 깊게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베릴륨은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거 뭐예요?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다 해요. 아주 특이한 애예요. 근데 리튬은 그런 거 없어. 리튬하고 이제 나트륨 여기는 완전히 금속. 얘도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만 하고요. 얘도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만 합니다. 네, 베릴륨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공유 결합을 하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인데 공유 결합하는 건 얘만 있어요. 얘만. 나머진 다 금속이면 공유 결합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 결합 자체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근데 베릴륨만 그 공유 결합이 가능한 금속이라는 거. 자, 일단은 요렇게 봤을 때 그러면 몇 번 공유할지의 개념은 알겠어.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 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발생해요. 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전자 하나를 쟤한테 공유해 줄 때 제 것도 같이 하나 공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공유 결합 안에는 내 전자 하나, 제 전자 하나에서 각각 하나씩 전자, 즉 2개가 같이 묶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공유 결합에는 공유 전자쌍 한 쌍이 같이 묶여 있게, 그러니까 2개의 전자가 같이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쌍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과 같이 또 나와야 될 게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뭐냐면 공유되지 않은 전자들도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사실 이게 깊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기존에는 그래도 화원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요 단원이 3단원이야. 화원은 2단원이 내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비탈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비탈이 빠져버렸거든. 사실 내용적으로는 진짜 더럽게 어려운 게 맞아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라서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빠진 게 좋은 거긴 한데 지금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전자가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다 전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전자가 있고 전자가 움직인다면 이 전자의 움직임 자체는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까요? 그쵸, 전기, 전류, 전기적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 전기장,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럼 꼭 같이 뭐가 만들어져요? 그치, 자기장이 꼭 같이 만들어져야지. 전자기력은 하나의 힘이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뭐 원자자석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자의 움직임은 항상 자기장하고 전기장 이런 거를 같이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들도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자기들끼리 지키고 있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같은 운동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두 전자는 서로 정확하게 반대로 스핀해야 됩니다. 자, 전자가 원래 어떤 애들이야? 전자끼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 밀어내죠. 우리가 청력이란 표현보다는 화학에서 이제 반발력이란 표현을 좀 더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전자끼리. 근데 이 전자 두 개가 같은 운동 상태를 공유하려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이 조금 더 쉬운 표현인데 틀린 표현이긴 하거든. 엄연히 따지면. 근데 그냥 좀 편하게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전자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서로의 반발력을 중화시켜줄 필요가 있잖아. 이것도.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스핀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이라는 개념은 그 스핀과 관련한 얘기가 돼요. 원래 이게 양자역학적인 얘기라서 더 깊게 설명하기는 좀 너무 판이 커지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그래서 스핀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원래 이제 스핀 방향 때문에 두 개씩 항상 묶여 있어. 이게 꼭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원래 우리 전자라는 건 항상 그렇게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원자 안에 전자들이라는 건 원래 쌍으로 묶여 있어요. 그걸 좀 더 확 드러내서 사용하는 게 공유전자에서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는 항상 전자를 두 개씩 쌍으로 지어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지. 그게 공유되어 있는 쌍이면 공유전자쌍, 그게 공유되어 있지 않은 쌍이면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몇 번 공유결합할지와 지금 얘기할 이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개념을 합쳐서 우리가 보기 가장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뭔가 새로운 엄청난 개념 같지만 정말 하찮은 개념입니다. 다만 정말 하찮지만 우리가 편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해지는 게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당장은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것이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뒤에 많은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하찮아요. 리튬이 있잖아? 그럼 리튬을 점 하나 찍어서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리튬의 원자과 전자 한 개를 그냥 찍어둔 거야.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 만약에 베릴륨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베릴륨은 두 개를 표현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지? 그럼 베릴륨 두 개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그냥 아무데나 따로 두 개를 찍어주시면 되거든.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한 방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베릴륨은 이렇게 두 개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 붕소.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 3개니까 이렇게 3군데 찍으면 되고.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 다음 탄소는 4군데 찍음.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놓잖아? 그러면 일단 리튬은 금속이니까 따로 빼고 생각해도 베릴륨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다고? 붕소는? 탄소는? 이 눈에 보이잖아. 지금 공유하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요가 눈에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해두는 게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쓰기 편하려고 있는 개념이지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하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만 찍혀 있는 거는 얘네들은 아직 전자쌍이 아니니까 이제 전자쌍을 이뤄야 돼. 즉 이제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거든. 이제 문제는 탄소 다음부터입니다. 탄소 다음. 그러니까 질소가 오게 되면 질소는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면 내 방향에 다 하나씩 탔잖아요. 근데 질소는 원자가 전자 5개잖아. 그럼 이제 그 5개째를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 여러분 편한 걸로 아무거나 같이 해두면 되는데 전 위에다 할게요. 이렇게 같이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쌍이 만들어진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가 비공유전자쌍이 돼요. 그럼 질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질소 지금 공유결합 그럼 몇 번 할 수 있어요?
세 번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를 결합하기 위해서 준비된 전자가 3개. 그래서 질소는 공유 결합은 3번 하는데, 그리고 항상 질소한테 뭐가 하나씩 생기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씩 꼭 있겠네. 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이거 됩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더 가볼게요.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고 나면 5, 6 이렇게 되면서 산소는 2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가지면서 2번 공유결합할 수 있는 애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향 자체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데다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릴륨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좀 규칙적으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베릴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양쪽으로 찍는 게 그냥 제일 흔히 그리는 형태입니다. 단단히 화가 나셨네. 네. 그 다음에 플로린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애들이 시험에서 깎여오거나 수행평가에서 깎여오는 점인데, 네온 맞죠? 네온의 전자점식은 어떻게 되냐? 이 아니라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가 전자가 0개라고 했고요. 지금 찍고 있는 건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어. 근데 수업 중에 이런 잡담 잠깐 꺼놓고 할까? 녹화돼도 상관없긴 해봤고요.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애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줄만 바꿨다 뿐이지, 뭐 나트륨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점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점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거를 일일이 다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인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루이스 전자점식이 어차피 별거 아니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봐서는 이거 그래도 꽤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조금 화학물질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배울 것 같아. 예전에는 배웠는데 SO3 뭐 이런 삼산화황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이 분자구조 찾기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삼산화황이나 이산화황 같이 좀 분자구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질들의 분자구조를 찾을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찾으면 되게 잘 찾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아직도 SO3나 SO2의 분자구조를 외우고 있지 않고요. 저도 아직도 매번 둘 다 전자점식 찍어서 그려보고 판단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점식이 어떤 물질의 구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거라 사소해 보이지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는 게 꽤 중요합니다.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요런 거고, 그럼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제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할지도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형성될지도 보여주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해둔 상태로 이제 진짜 공유결합을 시켜볼 거예요. 근데 그 공유결합을 시켜본다에서도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있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어요. 요게 아주 재밌는 개념인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당위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공유결합 물질이 뭐야? CO2? H2? H2O가 조금 더 편한가요?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산소와 이게 전자쌍을 공유한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유된 전자쌍은 수소와 산소 딱 한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 왜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산소 원자가 가진 전자와 수소가 가진 전자 개수는 다르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결국 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 핵의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별 표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바로 뭔지 알 표현인데 핵전하량. 핵이 뛰는 전하량이거든. 우리 1번이면 핵전하량이 1인 거거든. 양성자가 한 개니까. 2번이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가진 양성자의 개수가 곧 핵이 뛰는 전하량을 결정할 건데, 그럼 그 핵의 전하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세기가 강해지는 거야. 원자핵이 전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인력 자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핵전하량이 커지면. 그렇잖아. 핵이 플러스 3짜리야. 그럼 전자를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겠죠. 핵이 플러스 16짜리야. 그럼 전자를 16으로 잡아당기겠지. 그러니까 핵전하량이 곧 그 전자에 대한 인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둘은 핵전하량이 같아?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8배 차이 나지. 얘는 8번, 얘는 1번.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인데 8개라 핵전하량 8배 차이라서 핵전하량 차이도 엄청 커요. 단순하게 평소에 우리가 뭔가를 공유해서 샀어도, 공유해서 산 것도 진짜로 완전히 정확하게 서로 반반씩 쓰기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유된 전자쌍이라는 게 정확하게 중앙에 있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전자의 치우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 용어는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편극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극이 쪽으로 편중된다. 그래서 편극 이렇게 부르거든. 편극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전자의 치우침, 편극이 발생하는 이 척도를 표현한, 숫자로 표현한 게 전기음성도예요. 그래서 쟤는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시면 되냐면,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럼 공유전자쌍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유전자쌍을 얼만큼 세게 잡아당기느냐가 이제 전기음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그 자체를 해석해 보면 전기적으로 얼만큼 음성이냐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얼만큼 세게 잡아당기느냐가 전기적으로 얼만큼 음성이냐, 약간 이런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마이너스를 세게 잡아당기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전자를 더 갖게 될 테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를 띄기 쉽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기음성도라는 건 공유전자쌍을 얼만큼 세게 잡아당기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음성도의 측정인데, 전기음성도의 측정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화학이 아니라 뒤에 단계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 화학전지랑 직결된 내용이거든. 근데 뭐 일단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일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전기음성도가 제일 센 놈 하나를 갖다 놓고 걔 전기음성도를 숫자로 정해 놓습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봐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센 놈이 누구게? 철? 우라늄? 플루오린입니다. 왜냐면 철, 우라늄 얘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 얻으려는 성질? 잃으려는 성질.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불러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금속들은 때려 죽어도 비금속보다 큰 전기음성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금속 쪽이 일단 무조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철, 우라늄은 일단 후보에서 빠져야 되는 거지. 사실 우라늄은 좀 더 복잡한 얘기긴 한데 우라늄은 다루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우라늄을 다루기엔 좀. 그래서 빼면 그럼 비금속 중에서 따져야 되는데, 비금속 중에서 가장 껍질 수는 적어. 그러니까 가진 전자 수가 적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자 수가 적으면 전자 반발력이 적으니까 방해하는 게 적은 거거든. 그래서 가진 전자 수 혹은 전자 껍질 수는 제일 적은데 핵전하량은 제일 큰 놈을 찾으면 그게 플루오린입니다. 왜냐면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딱 있네요. 여기가 2주기란 말이야. 내려가면 껍질 수가 늘어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애들은 껍질 수가 늘어나 버려서 전자 반발력이 너무 커지고요. 그래서 이 껍질이 2개인 정도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핵전하량이 얘가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플루오린이 가장 셉니다. 실제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플루오린으로부터 전자를 뺏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플루오린이 누구랑 상호작용을 한다? 항상 플루오린이 전자를 뺏는 형태가 돼요. 모든 우주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야. 가장 전자를 잡아당기는 형도가 센 놈이에요.
그래서 이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 1황입니다. 가장 센데 그래서 얘를 4.0으로 정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 플루오린과 비교해서 수치로 매겨 넣는 거지. 그렇게 돼요. 숫자가 나왔어요. 외워야겠죠? 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음성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해.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규칙으로 외우세요. 자, 플루오린이 있어. 4.0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루오린이랑 같은 줄에 있는 거 산소. 얘는 3.5고요. 질소 3.0이고요. 탄소 2.5고요. 붕소 2.0이거든요. 베릴륨 1.5고요. 리튬 1.0입니다. 뭐요? 예, 그렇죠. 공차가 0.5인 등차 수열이죠. 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싫은가요? 예, 그냥 0.5씩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플루오린 아래 얘가 염소 3.0입니다. 그리고 산소 아래 황 얘가 2.5입니다. 줄 바뀌면 몇? 1 빼주면 되는 거지. 옆으로 칸 이동할 때는 0.5. 줄 바뀔 땐 1. 이제 이 앞에가 문제인데 이 앞에 이 당장 여기 질소 아래 인부터가 2.0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여기까지 규칙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요 안에서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규칙만 알고 있으면 돼. 1차적으로 그렇고요.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외우고 싶다 그러면 2차적으로 이제 요 나머지까지 세세적으로 외우면 되는데 이 영역까지는 기존에도 안 해도 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화원보다도 쉬워진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걸 시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요 규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오린 4.0이고 줄 바뀌면 1 빼주는 거고 칸 바뀔 때는 0.5씩 빼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만 잡아도 돼. 됐어? 그래서 이제 기준점인 플루오린이 4.0이라는 것만 외우자.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규칙만 외우자. 단 수소는 외워야 됩니다. 수소는 규칙 밖에 있는데도 너무 자주 나오는 물질이라서 얜 따로 외워야 돼요. 얘는 2.1이에요. 몰라요? 이거 이제 측정해보고 얻은 결론이라서 네, 모릅니다. 네. 따로 이유가 있진 않아. 일단 됐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재밌는 건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저한테 재미없는 건 학생들한테 재미없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얘기해봅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 아까 화학전지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측정되는 거냐면 플루오린하고 산소가 4.0하고 3.5의 전기음성도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한쪽 전극에 플루오린을 이용하고 한쪽에다가 산소를 이용해서 화학전지를 만들잖아. 그럼 정확하게 전압이 0.5가 나옵니다.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만큼 나와요. 네,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2학기 때나 3학년 때 둘 중에 이제 한 군데서 할 거예요. 원래 기존에 화투에 있던 내용이니까. 제가 화투를 왜 이렇게 잘 아냐면 화투를 오래 가르쳐서도 맞는데 제가 수능을 화투랑 생투로 봤었어 가지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헬륨은 당연히 18족은 전기음성도라는 게 없어요. 얘들은 전자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결합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18족한테는 부여되는 전기음성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고요. 아마도 분자 구조도 오늘은 간단한 데까지는 딱 다루면 되겠다. 시간상. 일단 요거까지 이해했으면 결합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극성, 무극성 여기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면 되는데 극성, 무극성이란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 극성, 무극성은 딱 표현이 무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극이 없는 성질이고 얘는 극이 있는 성질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이게 실제로 그냥 분자 입자 안에 극이 나뉘냐 아니냐예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극성 입자가 뭐가 있게? 이온. 이온 혹은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부 극성 입자입니다. 물론 걔네들은 극성 분자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야기에 넣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극성이에요. 걔네들은 딱 뚜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극성이라는 건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는 걸 얘기하고 무극성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나뉘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 입자에서.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합 자체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가 이제 재밌는 건데 오늘 분자 구조를 못 들어가도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쌍극자 모멘트. 이 시기에 쌍극자 모멘트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쌍극자 모멘트 설명을 하면 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 벡터가 뭐예요? 맞아요. 스칼라 벡터.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스칼라 벡터와 차이가 뭐야?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죠. 변위를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담는 게 벡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 이게 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스칼라라고 하면 진짜 양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고 뭐가 더 정리할 표현만 있는 거지. 근데 벡터는 그 방향까지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를 비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이제 벡터거든. 근데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어떤 것을 화살표로 표시하겠다. 이게 이제 벡터의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벡터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원래는 참 이게 안타까워. 원래 이 벡터가 있고요. 벡터를 수학적으로 잘 쓰려면 행렬이 꼭 필요한데 요즘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행렬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행렬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고. 생겼어? 너네 행렬 했어? 그래. 그리고 벡터는 안 했을 거고. 벡터는 좀 더 나중에 배우나? 그래. 기하에서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행렬은 있구나. 원래 이 행렬과 벡터가 이 벡터의 가장 단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선형대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다루려면 꼭 해야만 하는 수학이 있어요. 그 선형대수의 근간이 되는 둘입니다. 벡터와 행렬. 근데 아무튼 이제 벡터는 그냥 간단하게 화살표로 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값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걸로 과학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 있었지 않아? 그쵸, 힘. 우리가 과학에서는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를 이용하는 걸 흔히 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힘의 합력 구할 때. 혹시 기억나? 힘의 합력 구하는 거? 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요. 같은 힘점에서 요렇게 화살표가 또 있어. 그럼 이 둘의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해요? 평행사변형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똑같은 길이로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똑같은 길이 그려서 요 힘점으로부터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런 거 힘의 합력 기억 잘 안 나요? 안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벡터 더하기를 할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고 아니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기억하면 그걸 떠올리면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하셔도 얼추 들으면서 그냥 부가 설명 제가 조금씩 더 붙여드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일단 뭐냐면 리튬은 안 되네요. 베릴륨하고 수소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베릴륨하고 수소는 가운데 이제 전자쌍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 전자쌍이 치우쳐지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가요? 봅시다. 자, 베릴륨이 전자쌍을 잡아당긴 정도는 몇이에요? 1.5. 근데 수소는? 누가 더 세? 수소가 더 세지. 그래서 수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수소한테 전자가 치우쳐졌잖아. 이러면 실제로 겉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겉에서 보기에 수소 쪽에 전자가 많고 베릴륨 쪽에 전자가 적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어떤 게 관측되냐면 여기서 아이고 뭐야 이건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서
플러스 전하가 관측됩니다. 지금 전자가 저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하가 움직였고요. 그래서 전하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기적인 힘이 만들어지죠. 그걸 화살표로 표시하면 그게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틀렸어요.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더 복잡한 얘기가 되거든. 근데 화학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계산할 것도 그렇게 깊게 따질 것도 아니에요. 화학에서 쌍극자 모멘트에 필요한 정도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화학에서는 이렇게 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두 원자가 공유 결합했을 때 그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 얼만큼 치우치는가, 이걸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 벡터로 표시하는 것, 이게 쌍극자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값은, 이 값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둘의 차이인 0.6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이게 베릴륨과 수소의 화합물인 BeH2가 공유결합인 이유예요. 실제로 베릴륨이 아까 공유결합 또 한다 그랬잖아. 근데 BeF2 이런 걸로 가잖아. 이런 거는 이온결합이거든요. 근데 BeH2는 공유결합이에요. 다른 이온결합 하나만 더 갖다 놔볼게요. 리튬하고 똑같이 플루오린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플루오린 말고 Li2O 이렇게 해볼까요? 얘도 이온결합이거든. 차이가 뭐냐면, 자, BeF2는 베릴륨하고 플루오린 사이인데,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2.5죠. 그리고 리튬하고 산소도 보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2.5죠. 원래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자를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개념은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는 정도잖아.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지. 그게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음성도나 쌍극자 모멘트는 꼭 이온 결합, 꼭 공유 결합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온 결합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완전히 뺏기는 거고,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면 양쪽에 다 붙잡혀는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공유냐 이온이냐가 결합이 나뉘는 거거든. 근데 베릴륨하고 수소는 어때요? 0.6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수소가 베릴륨으로부터 전자를 완전히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해요. 이온 결합이 아니라. 어렵죠? 화학 전체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가 원래. 개념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 대신 문제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그러면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 이해됐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그러니까 이 두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치는데 그걸 화살표로 표시하겠다.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그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왜 베릴륨은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을 하는지, 아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베릴륨이 금속인 주제에 왜 공유 결합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진짜 이게 기준이 한 2.0에서 한 2.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으면 이온 결합, 이것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 보통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해 드린 거. 가끔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설명하는 학교가 있었거든. 네, 화학 원일 때도 교육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학교가 있었던 얘기인 것 뿐이라서 지금 화학인데 아직도 설명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저런 식으로 형성된 결합을 극성결합이라고 해요. 딱 보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나뉘었잖아. 그럼 극성결합.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경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진 경우, 그럼 극성 공유결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게 되는 거죠. 전자가 치우치면서.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경우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 화살표가 안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전자가 안 치우쳐져야 돼. 그러려면 둘의 전기음 성도가 같아야 돼. 그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경우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극성 공유결합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또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질소와 질소 사이의 결합, 플루오린과 플루오린 사이의 결합. 이런 건 다 뭐예요? 수소랑 수소는 전기음 성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같은 원소끼리인데. 얘도 2.1이고 얘도 2.1이거든. 산소와 산소도 얘도 3.5 얘도 3.5 당연히 같잖아. 질소끼리도 3.0 3.0으로 같고 플루오린끼리도 4.0 4.0으로 같단 말이야. 이렇게 어차피 전기음 성도 차이가 아예 없게 되면 전자의 치우침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결합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점, 탄소와 산소가 공유결합을 해요. 그럼 이건 극성 공유결합일까요? 무극성 공유결합일까요?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전기음 성도를 세보지 않아도 돼. 어떻게 대충 따지면 되냐면 그냥 둘이 다르면 극성 공유결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예를 들면 염소랑 얘네 둘이 다 3.0으로 전기음 성도가 같거든요. 저런 아주 극히 일부 예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런 아주 극히 일부 예외 경우를 생각하느라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는 게 저런 건 안 나와요. 질소랑 염소는 실제로 거의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물질 중에서는 더더욱 그래서요. 그냥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했네? 그럼 그냥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란 말을 입에 담을 일 자체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했을 때밖에 없는 거지. 대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부터 이원자 분자로 분류된 애들은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원자 분자가 뭐야? 자연 상태에서 원래 둘씩 붙어 다니는 애들. H2 또 뭐 있어? O2 N2 Cl2 F2 Br2 하나만 더 I2 오케이. 왜 위아래를 나눴냐면 이 세 개는 따로 알아야 되는 애들이고 아래 애들은 다 할로젠이죠. 17조.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이 됩니다. 지들끼리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얘는 탄소랑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CO2는 극성 분자계, 무극성 분자계? 그게 이제 다음 포인트가 됩니다. 젠 무극성 분자예요. 자, 수소랑 산소는 극성 공유결합을 해요. 그리고 얘도 극성 공유결합하고요. 얘도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데 얘로 만든 H2O는 극성 분자거든요. 근데 CO2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분자 구조거든. 이제 분자 구조는 다음 수업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 못하는데 그냥 지금 딱 요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그냥 예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CO2가 왜 무극성 분자가 되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탄소는 몇 번 결합해요 일단? 그런가요? 탄소 자체는 공결합 몇 번까지 해? 루이스 전자잠식 찍으면 이렇게 될 거거든. 원자과 전자수 4개라서. 그럼 4번 공유결합한단 말이야. 산소의 루이스 전자잠식은 이렇게 돼서
두 번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루이스 전염식 얼른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럼 얘네들끼리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CO2는 얘랑 한 번 공유, 이렇게 두 번 공유, 그래서 두 번씩 공유하고요. 그래서 산소랑 또 얘 사이에서 한 번 공유, 두 번 공유해서 또 두 번씩 공유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중결합이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공유쌍 하나면 단일결합, 공유쌍을 두 개 만들면 이중결합, 세 개 만들면 삼중결합 되는데, CO2의 분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거 봐봐. 그러면 탄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 성도가 크죠? 산소. 그러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극성 공유결합이고 요것도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쌍극장 모멘트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죠. 그리고 이쪽은 여길 기준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지. 근데 이 벡터와 이 벡터의 값은, 요 두 화살표의 값은 크기는 어때요? 똑같아야 되거든. 탄소랑 산소니까. 여러분 힘 배울 때 그래도 요 정도는 기억하잖아. 같은 힘점에 서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하면 힘의 압력은 0이다. 지금 실제로 분자 전체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려고 하는 힘과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려는 힘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부의 전자의 치우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다만 H2O는 그럼 왜 얘도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가 않은 게 H2O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H2O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막 104.5도인 것도 외워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굽혀져 있는데 얘는 쌍극장 모멘트 그려보면 이렇게거든. 대충 봐도 알겠잖아요. 둘이 더해서 0이 될 방법은 없잖아. 절대 없어 보이잖아. 실제로 0일 수 없지. 이러면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럼 왜 CO2는 이렇게 생겼고 왜 H2O는 이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어떻게 생겼는가, 즉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수업 때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운만 띄우고 여기까지 합시다.